중국전선광통 하나금융투자의 김보섭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김보섭 FA입니다. 네, 중국의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 중국의 산업자동화 알아보았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동안 중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그 제조업이 점점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중국은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첨단 기술 제조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을 아예 갈아치우는 셈이죠. 또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는 강력한 엔진 오일에 힘입어서 중국의 산업 자동화는 이제 막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작년 12월, 네, 중국의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는 스마트 제조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건 13차 5개년 기획 동안 스마트 제조 발전 지침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중국 제조 2022에서 선정된 10대 중요 분야를 우선적으로 스마트화하고요. 2020년도까지 네, 중국 전체 공장 20%를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자, 그 이후에는 우수기업 40개를 선정해서 조직을 연맹하고 서로 협력을 하는 그 스마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격적인 정부 지원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정부가 규정한 장비를 쓰게 되면 소득세와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이 대기업의 도움을 받고 융자 지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번의 정책은 그동안의 정책들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중국의 제조업은 규모는 크지만 네, 기반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스마트화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 기반이 아주 중요한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반이 튼튼하고 이 선진화된 국가를 꼽자면 단연 독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이런 독일을 벤치마킹하고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이런 정책들도 사실 독일의 정책들을 벤치마킹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리커창 총리가 독일을 방문해서 독중 공동혁신을 체결을 했고요. 2016년에는 반대로 메르켈 총리가 독일을 방문해서 인더스트리 4.0 관련 협력을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과 독일은 20여 개 합작 프로젝트를 네, 추진할 예정입니다. 덕분에 그동안 부족했던 이 중국의 경험과 기술력들은 독일과의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채워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제조업의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화 같은 경우는 꺼져가던 이제 중국 제조업에 있어서 불씨를 넣어서 다시 살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량 생산을 통한 그런 가격 경쟁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복잡한 시대에는 이 개개인의 니즈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생산체제의 지능화,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때그때 니즈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 기업들이 이 산업 자동화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도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민간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는 그 어디보다도 가장 강력한 엑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엄청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보다 빠르게 이 스마트화에 대응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미 많은 혜택,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비아디의 경우에는 스위스 ABB의 로봇을 사용해서 자동차 도색을 합니다. 자, 그 결과 이 페인트 두께 오차 범위가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또 페인트 사용량도 전부 다 30%나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잠깐 보셨던 이 하이얼의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인원 57%를 감축을 했고요. 그리고 설비 능력도 80%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생산 시간, 배송 시간도 전부 다 47%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동화 로봇은 용접이나
뭐 의료수술 같은 이런 전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직 산업 초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가능성은 더욱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수명이 길다는 겁니다.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 일단 10년 이상은 쓸 수가 있고요. 2, 3년이면 충분히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기술력과 이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이 가격도 떨어지게 될 텐데요. 이 로봇 구입 비용과 사람의 임금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한 자동차 업체는 이 자동화 로봇 운영비가 이 패스트푸드 직원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점들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필연적으로 이 자동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앞으로 그럼 중국 로컬 산업 자동화 기업들의 시장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것이다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화면을 보시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수요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가장 낮았는데요. 2011년도에는 한국을 제치고 2013년도에는 일본을 제치고 올라갔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 규모가 54억 달러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중국의 산업용 로봇 판매량은 6.6만 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건 전 세계 27%에 달하는 수치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중국의 산업 자동화 시장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6%의 고성장을 하면서 2016년도에는 3,876억 위안을 달했습니다. 산업 자동화라는 영역은 사실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장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 매크로는 뚜렷하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중국의 과제라고 하면은 아직 산업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산업 집중도가 조금 낮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 규모들도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형 규모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로봇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는 높지만 이 국산화는 불과 10% 안팎입니다. 아직 이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하지만 중국도 이제 국산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의 제조업을 이 자동화에 초점을 맞춰서 육성할 계획이고요. 또 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 독일 간의 협력 속에서 이 중국의 시장은 가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앞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국의 산업 자동화 알아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관련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산업 자동화와 관련된 내용들 들여다봤습니다. 추천성 강통 하나금융투자 김보섭 FA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